새벽 5시 30분.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진다. 리연수는 눈을 떴다. 26살 평양 외곽 용성구역의 낡은 아파트 3층. 벽지는 곳곳이 벗겨졌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현수야, 일어났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다. 오늘도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로 죽을 끓이고 있었다. 쌀은 이미 한 달째 나오지 않았다. 네, 어머니. 다음 일화가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현수는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가슴팍에는 김일성 배지가 달려 있었다. 입고 나갔다가는 인민반장에게 걸려 자아 비판을 해야 했다. 공장 가기 전에 먹고 가라. 괜찮아요. 늦으면 또.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주 10분 늦게 출근한 동료가 전체 앞에서 자아 비판을 당했다. 3시간 동안 서서 자신의 나태함과 혁명 정신의 결여를 고백해야 했다. 현수는 옥수수죽 한 그릇을 급히 먹고 집을 나섰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같은 색 작업복을 입고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전봇대마다 붙은 선전 포스터가 외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행복? 그게 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공장까지는 걸어서 30분. 평양제철소 부속 기계공장. 현수는 3년 전 성분이 좋다는 이유로 이곳에 배치됐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남쪽 군인을 사살한 덕분이었다. 출근. 문 앞에서 보안원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었다. 현수는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기계 소리가 귀를 찢었다. 먼지가 자욱했다. 환풍기는 작년부터 고장났지만 부품이 없어 방치됐다. 리연수 동무. 반장이 불렀다. 오늘 목표량은 50개다. 혁명적 열의로 완수하라. 예. 현수는 선반기 앞에 섰다. 낡은 기계는 삐걱거렸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철봉을 깎아냈다. 시간이 흘렀다. 점심시간이 됐다. 배급소에서 나눠준 건 옥수수밥 한 주먹과 배추국이었다. 국에는 소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야, 들었어? 옆자리 동료 김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뭘? 장마당에 중국 물건 들어왔대. 라면도 있고. 현수의 눈이 반짝였다. 라면. 얼마나 오래전에 먹어봤던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게. 한 달 월급이 5,000원인데 라면 하나가 3,000원이래. 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나라에서 돈은 의미가 없었다. 아무리 있어도 살 게 없으니까. 근데 말이야. 진수가 주위를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서 이상한 거 팔던데. 이상한 거? USB. 남조선 영화 들어있대. 현수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건 명백한 반동 자료였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다. 미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그냥 들은 얘기야. 둘은 서둘러 밥을 먹었다. 그런 대화는 위험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듣는지 몰랐다. 이 금지된 소리. 퇴근 시간. 오후 6시. 현수는 집으로 가는 대신 장마당으로 향했다. 어머니께 드릴 조금이라도 나은 식량을 구하고 싶었다.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국영상점과 달리 이곳에는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 물론 전부 밀수품이었다. 중국산 라면, 남조선 비누, 심지어 화장품까지. 현수는 한참을 구경했다. 살 수는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동무 뭐 찾으시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장사꾼이었다. 아, 그냥 구경입니다. 돈 있으면 좋은 거 있는데. USB도 있고. 현수는 화들짝 놀랐다.
진수 말이 사실이었다.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남조선 노래도 들어있는데. 여성은 웃으며 돌아섰다. 현수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심장이 뛰었다. 남조선 노래, 그게 어떤 소린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학교에서는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는 지옥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왜 그 여자는 웃고 있었을까? 현수는 천천히 걸었다. 해는 지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 확성기가 뉴스를 송출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하에 우리 공화국은 더욱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강성? 현수는 웃음이 나왔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전기는 하루에 2시간도 안 들어오고 병원에는 약도 없는데 그때였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걸음을 멈췄다. 그건 혁명가요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였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골목 안쪽 작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현수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국어였다. 하지만 평양에서 쓰는 말과는 달랐다. 부드럽고 리듬감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현수는 넋을 잃고 들었다. 이게 노래였다. 진짜 노래. 동무. 노인이 현수를 쳐다봤다. 들어왔으면 사거나 가시오. 죄송합니다. 현수는 황급히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섰다. 저기, 그게 뭡니까? 뭐가? 그, 음악? 노인은 잠시 현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남조선 노래지. 어떻게? 중국에서 들여온 라디오요. FM 주파수 맞추면 들려. 현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다. 적성방송 청취,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무섭소? 노인이 물었다. 예. 그럼 가시오. 난 이제 오래 살지도 못할 늙은이니까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은 조심해야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왔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멍하니 걸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 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랑? 그런 말을 노래로 부른다고? 현수가 아는 노래는 전부 수령님, 혁명, 승리에 관한 것뿐이었다.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인민반장이 계단에 서 있었다. 리연수 동무. 예. 오늘 반 회의 있소. 8시까지 내려오시오. 알겠습니다. 현수는 집에 들어가 작업복을 벗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도 옥수수죽이었다. 현수야, 오늘 공장은 어땠니? 그냥 그랬어요.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현수는 거짓말을 했다. 힘들었다. 매일매일 똑같은 작업, 똑같은 선전 방송, 똑같은 배고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 음악이 그를 흔들어 놨다. 저녁을 먹고 현수는 인민반 회의에 참석했다. 1층 반장 집에 주민들이 모였다. 동무들,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학습하겠습니다. 반장이 낡은 책자를 펼쳤다. 1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노래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셨다. 현수는 작은 방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남조선 사람들도 저런 노래를 들을까? 그 순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다.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미군에게 착취당하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 현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당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 하지만 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그 작은 음악 하나가 그의 26년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뭘까? 그건 위험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현수는 여전히 그 노래를 잊지 못했다. 밤마다 그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때도, 배급소 앞에 줄을 설 때도,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지.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돌아온 현수는 어머니가 방에서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감기 기운이 좀 있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열이 있는 게 분명했다. 병원 가셔야죠. 돈이 어딨니? 약값도 없는데.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구경병원은 무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사에게 사례를 해야 했다. 약도 따로 사야 했다. 한번 진료받으려면 최소 1만 원은 있어야 했다. 현수의 월급은 5천 원. 도저히 불가능했다. 제가 돈 구해 올게요. 현수야, 어떻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현수는 결심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기로.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었다. 공장 노동자는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만 일해야 했다. 개인 장사는 자본주의적 행위로 간주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 체계가 무너졌다. 국가는 더 이상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 장마당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암암리에, 나중에는 반쯤 공공연하게. 당국도 단속을 했지만 다 막을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장사를 하는 게 나았으니까. 다음 날 새벽 현수는 공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 있던 낡은 물건들을 챙겼다. 할아버지의 군용시계, 어머니의 옛날 화장품, 그리고 자신의 예비 작업복. 현수야, 공장은? 오늘 휴무예요.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수는 장마당으로 향했다. 아침 7시,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각자 팔 물건을 들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현수는 구석진 자리에 천을 깔고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펼쳐놓았다. 얼마요? 한 아주머니가 군용시계를 집어들었다. 그거 2,000원입니다. 비싸네. 1,500. 네. 첫 거래였다. 현수는 돈을 받는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건 국가가 준 게 아니었다. 누군가 배급해 준 것도 아니었다. 그가 선택하고 행동해서 얻은 것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자유. 한 달이 흘렀다. 현수는 공장을 그만뒀다. 정확히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됐다. 원래라면 큰 문제가 되어야 했지만 반장이 뇌물을 받고 조용히 넘어갔다. 이제 현수는 매일 장마당에 나갔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았지만 점차 다른 방법을 배웠다. 중국 밀수 물건을 떼다 파는 것.
김진수가 소개해준 중간상인에게서 물건을 받아 그걸 시장에서 팔았다. 라면, 비누, 손전 등 건전지. 이유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공장 월급보다는 훨씬 나았다. 어느 날 현수는 옆자리 장사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40대 중반의 여성, 박선이었다. 첫 장사지? 네.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지. 긴장한 얼굴에 써 있어. 선이는 웃었다. 그녀는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다 무서워. 잡혀가면 어쩌나, 벌금 내면 어쩌나. 근데 말이야. 선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진짜 자유야. 자유요? 그래. 내가 뭘 팔지, 얼마에 팔지, 누구한테 팔지. 다 내가 정하잖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공장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몇 시에 출근하고 무엇을 만들고 언제 퇴근하는지, 심지어 점심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까지.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근데 조심해야 해. 선이가 경고했다.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 특히 외국 물건. 외국 물건이요? 응. 남조선 거. USB, CD, 책. 그런 거 걸리면 큰일 나. 현수는 그 노인을 떠올렸다. 라디오로 남조선 노래를 듣던. 그런 거 많이 팔려요? 많지. 젊은 애들이 특히 좋아해. 남조선 드라마, 영화. 몰래 보는 거지. 드라마요? 너도 한번 봐봐. 세상이 다르게 보일걸. 선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번 돈으로 어머니께 약을 사드렸다. 중국산 감기약이었지만 효과는 있었다. 현수야, 이 돈 어디서 났니? 장사했어요. 장사? 넌 공장 노동자인데. 그만뒀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약값을 낼 수 있는 건 이 방법뿐이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알아요. 현수는 방에 들어가 돈을 세어봤다. 한 달 동안 번 돈이 3만 원. 공장에서 반년 일해야 버는 금액이었다. 손에 쥔 돈을 보며 현수는 생각했다. 이게 자유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건 작지만 확실한 자유였다. 3. 균열의 확장. 2달째 현수는 장마당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 그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나은 물건을 떼다 팔았다. 어느 날 김진수가 현수를 찾아왔다. 야, 잘 지내냐? 형. 어떻게 여기를? 나도 요즘 여기 나와. 공장 월급으로는 못 살겠더라. 둘은 근처 국수집에 앉았다. 중국산 밀가루로 만든 국수였지만 배고픈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다. 현수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USB 볼래? 뭐? 남조선 드라마. 내가 하나 구했어. 현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건 위험한 제안이었다. 형, 그거 걸리면. 알아. 근데 안 보면 평생 모르고 살잖아. 진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 봤어. 충격이더라. 뭐가? 남조선이.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 달라. 사람들이 잘 살아. 진짜로. 현수는 USB를 바라봤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그 물건이 갑자기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다. 볼래 말래? 진수가 물었다. 현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노래를 들었던 날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볼게. 좋아. 내일 밤
내 집으로 와. 둘은 헤어졌다. 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어두운 거리. 그는 생각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는 작은 자유를 맛봤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그는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현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다. 저 멀리 장마당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사람들은 밤에도 장사를 했다. 살기 위해. 배고픔이 혁명보다 빠르다. 선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맞았다. 국가가 먹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 그게 장마당이었고 그게 자유의 시작이었다.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내일이면 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서. 다음 날 밤 9시 현수는 김진수의 집 앞에 섰다. 낡은 5층 아파트.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러다 걸리면 어쩌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똑똑.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 나 현수. 문이 열렸다. 진수가 재빨리 현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왔구나. 들어와. 방 안은 캄캄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 탁자 위에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중국 상인한테 샀어. 비쌌지만. 진수가 노트북을 켰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낡은 모델이었다. 준비됐어? 현수는 침을 삼켰다.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가 USB를 꽂았다. 잠시 후 화면이 켜졌다. 사랑의 불시착 제1화. 한글이었다. 하지만 현수가 아는 북한식 문장과는 달랐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이거 2019년 드라마야. 엄청 유명했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졌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 자동차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현수는 숨이 멎었다. 저게 진짜야? 응, 진짜 남조선이야. 드라마가 시작됐다. 재벌 여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북한에 불시착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수의 눈은 배경에 고정됐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옷차림, 카페, 식당, 쇼핑몰. 모든 게 너무 밝았다. 풍요로웠다. 저 사람들, 저게 다 진짜야? 그래. 남조선 평범한 사람들이야. 드라마 속 여주인공은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자유롭게 웃었다. 저 여자 재벌이래. 엄청 부자. 재벌? 응. 남조선엔 개인이 소유한 큰 회사들이 많아. 삼성, 현대, LG.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개인이 회사를 소유한다고? 북한에서는 모든 게 국가 소유였다. 30분이 지났다. 드라마 속에서 여주인공이 북한 장교를 만났다. 어머, 저거 우리 군인 같아. 맞아. 근데 저게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니야. 화면 속 북한은 웃겼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웃기게 그려졌다. 저렇게 안 사는데. 현수가 중얼거렸다. 맞아. 남조선 사람들은 북한을 잘 몰라. 그냥 드라마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북한 묘사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서울이었다.
현대적인 빌딩, 밝은 거리, 풍요로운 삶. 일화가 끝났다.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수가 물었다. 어때? 거짓말이겠지. 뭐가? 저게 다 거짓말이야. 드라마니까. 꾸며낸 거야.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짜야. 말도 안 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전부 거짓말이야. 진수가 끊어 말했다. 현수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자료를 찾아봤어. 통계, 뉴스, 다큐멘터리. 전부 똑같아. 진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PDF 문서였다. 중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1인당 GDP 32만 달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인당 GDP 1300달러. 25배야.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보다 25배 더 부자야. 현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건 거짓말. 전부. 현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진수의 집에서 밤새 USB를 봤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뉴스. 모든 게 충격이었다. 한 다큐멘터리는 서울의 일상을 보여줬다. 평범한 직장인이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저 사람 월급이 얼마래? 300만 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현수의 한 달 장사 수익이 3만 원이었다. 30배 차이였다. 그럼 저 사람들은 뭐든 살 수 있겠네. 그렇지. 배고프지도 않고. 또 다른 영상은 서울의 슈퍼마켓을 보여줬다. 진열대에 가득한 과일, 야채, 고기, 과자. 저게 다 살 수 있는 거야? 응. 돈만 있으면. 현수는 평양의 국영상점을 떠올렸다. 텅 빈 진열대. 배급표를 들고 몇 시간씩 줄 서도 받을 게 없는. 우린 뭐야? 왜 우린 이렇게 사는 거야? 진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새벽 4시가 됐다. 현수는 집에 가야 했다. USB 빌려줄래? 위험해. 걸리면 큰일 나. 알아. 그래도 더 보고 싶어. 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진짜 조심해.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마. 알았어. 현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 어두웠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수는 걸으며 생각했다. 26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 주체사상, 남조선 괴뢰, 미제 침략자. 전부 거짓말이었다. 남조선은 지옥이 아니었다. 오히려 천국에 가까웠다. 그럼 진짜 지옥은 어디인가? 현수는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을 바라봤다. 3. 깨어난 눈. 그날 이후 현수는 다른 사람이 됐다. 겉으로는 똑같았다. 아침에 장마당에 나가고 물건을 팔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거리에 걸린 선전 포스터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거짓말. 미제와 남조선 괴뢰는 무너지고 있다. 거짓말.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로 우리는 승리한다. 전부 거짓말. 어느 날 인민반 회의가 있었다. 반장이 신문을 읽었다. 남조선에서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현수는 속으로 비웃었다. 거짓말. USB에서 본 서울에는 실업자도 굶주린 사람도 없었다. 리연수 동무. 반장이 불렀다. 예.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제국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틀에 박힌 대답.
하지만 반장은 만족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수는 방에 숨겨둔 USB를 꺼냈다. 낡은 노트북을 켰다. 진수에게 빌린 것이었다. 오늘은 뉴스를 봤다. 2023년 한국 뉴스. 대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람들이 투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당선자가 발표됐다. 저 사람들 스스로 대통령을 뽑는 거야?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북한에서 선거는 형식일 뿐이었다. 투표용지에는 이름 하나만 있었고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남한은 달랐다. 여러 후보가 나왔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현수는 처음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다. 민주주의. 인민이 주인인 나라.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인민이 아니었다. 당이었고 수령이었다. 현수는 노트북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 선택할 수 없는 직업, 말할 수 없는 생각, 떠날 수 없는 나라. 이건 삶이 아니야. 현수는 중얼거렸다. 이건 감옥이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을 뿐. 하지만 이제 알았다.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나가고 싶어. 이곳을 떠나고 싶어. 위험한 생각이었다. 탈북은 반역죄였다. 걸리면 총살이거나 정치범 수용소 종신형이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 USB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평양의 밤. 저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다. 불빛으로 가득 찬 자유로운 세상. 언젠가는. 현수는 속삭였다. 언젠가는 나도 저곳에 갈 거야. 그건 꿈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냈으니까. USB 속 탈북자 인터뷰에서 봤다. 그들도 한때는 현수처럼 평양에서 혹은 다른 도시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다. 자유를 향해. 현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준비해야 했다. 정보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기회를 찾아야 했다.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3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현수는 평소처럼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중국산 손전등과 건전지를 팔고 있었는데 장사가 제법 잘 됐다. 오빠, 이거 얼마예요? 2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다. 강미란. 2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였다. 미란아, 너한테는 싸게 줄게. 3,000원. 고마워요. 미란은 밝게 웃었다. 그녀는 해산에서 올라온 탈북 브로커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중국과의 밀수로 돈을 벌었지만 작년에 적발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이제 미라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요즘 어때? 현수가 물었다. 그냥 버티고 있어요. 오빠는? 나도. 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미라는 똑똑한 여자였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았고 장사 수완도 좋았다. 오빠, 이거 봤어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뭘? USB요. 남한 드라마. 현수는 깜짝 놀랐다. 주위를 둘러봤다. 조심해.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아요. 근데 저도 봤거든요. 충격적이더라. 어디서? 친구한테 빌렸어요. 오빠도 봤죠?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사람들, 진짜 저렇게 사나요? 그런 것 같아.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 나가고 싶어요. 이 나라에서. 미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심이에요. 중국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돈 벌어서 남한까지 갈 거예요. 미란아, 그건 그때였다. 단속이다. 다들 움직이지 마. 보안원들이 장마당으로 들이닥쳤다. 10명도 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노점상들이 황급히 물건을 챙겨 도망쳤다. 현수 오빠, 빨리. 미란이 현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둘은 골목으로 뛰었다. 뒤에서 보안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서지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현수는 미란의 손을 꽉 잡고 달렸다. 모퉁이를 돌았다. 좁은 골목.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다. 하. 숨이 턱까지 찼다. 미란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보안원 2명이 지나갔다. 이쪽에 없네. 저쪽 봐. 알았어. 발소리가 멀어졌다. 현수와 미란은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다. 10분쯤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괜찮아? 네. 오빠는요? 응. 둘은 다른 길로 돌아 장마당을 벗어났다. 다행히 물건은 챙겨 나왔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 네. 조심해서 가요. 미란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빠 다음에 봐요. 그래. 그게 미란을 본 마지막이었다. 실종. 3일이 지났다. 현수는 장마당에서 미란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없었다. 혹시 강미란 봤어요? 현수가 옆자리 장사꾼에게 물었다. 미란이? 못 봤는데. 왜? 아니, 그냥 이상했다. 미란은 매일 나왔다. 장사가 생계였으니까. 현수는 불안해졌다. 김진수에게 물어봤다. 야, 혹시 강미란이라고 알아? 모르는데. 누군데?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애. 근데 일주일째 안 보여. 단속대 잡혔나? 그럴지도. 하지만 단속에 걸렸다면 벌금 내고 풀려났을 것이다. 일주일이나 안 보일 리 없었다. 2주가 지났다. 현수는 미란이 살던 곳을 찾아갔다. 시 외곽의 낡은 판잣집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누구 찾소? 옆집 할머니가 나왔다. 여기 강미란이라고. 아, 그 애? 없어. 없다뇨? 중국 간다고 하더니 진짜 갔나 보지. 보안서 사람들이 왔다 갔어. 현수는 식은땀이 흘렀다. 보안서요? 그래. 뭘 찾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가더라. 그의 아버지도 정치범 수용소 갔잖아. 이제 그 집안은 끝이야.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중국으로 갔다고? 미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전 나가고 싶어요. 이 나라에서. 설마 정말로. 현수는 걱정됐다. 탈북은 너무 위험했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고 중국에 가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현수는 진수를 만났다. 미란이가 탈북했을지도 몰라. 진짜? 확실하진 않아. 근데 중국 간다고 했대. 진수는 심각한 표정이 됐다. 위험해. 여자 혼자 탈북하면. 인신매매 당할 수 있어. 현수는 몰랐던 얘기였다. 인신매매? 응. 중국 브로커들이 북한 여자들 데려가서 팔아. 중국 농촌 총각들한테. 뭐라고? 진짜야. 나도 USB에서 봤어. 다큐멘터리.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미란이는
모르지. 운이 좋으면 남한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3. 통제의 잔혹함. 한 달이 지났다.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식도 없었다. 장마당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강미란 걸렸대. 어디서? 중국에서. 공안한테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됐대. 현수는 그 얘기를 듣고 얼어붙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 집결소 아니면 교화소 아니면 더 나쁜 곳, 더 나쁜 곳, 정치범 수용소. 현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미란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오빠 다음에 봐요. 했던 마지막 인사.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막을 수 있었을까? 미라는 이미 결심했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일주일 후 확인됐다. 미라는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해산 집결소를 거쳐 어디론가 이송됐다. 들었어? 박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강미란 임신했대. 뭐? 중국에서. 그래서 더 큰일이야. 적성국가 남자아이를 가진 거니까. 현수는 토할 것 같았다. 북한에서 탈북 여성이 중국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강제 낙태당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미란이는 지금 교화소 최소 5년, 5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이게 나라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그는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느꼈다. 미라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선택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지만 이 나라는 그걸 용서하지 않았다. 사람을 가두고 감시하고 처벌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이 죄였다. 현수는 그날 이후 변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분노가 컸다. 나는 나갈 거야. 반드시 미란처럼 잡히지 않을 것이다.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하고 확실하게 나갈 것이다. 그날 밤 현수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탈북 루트, 필요한 돈, 접촉해야 할 사람들, USB에서 본 탈북자들의 증언을 떠올리며 하나씩 정리했다. 미란아, 미안해. 너를 막지 못해서. 하지만 난 성공할 거야. 너의 꿈까지 이룰 거야.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잠긴 평양. 거대한 감옥. 하지만 어딘가에는 출구가 있었다. 그는 그걸 찾을 것이다. 미란이 실패한 길을 현수는 성공할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었다. 미란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다. 현수는 매일 장마당에 나갔다. 하지만 장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미란이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 현수 동무, 정신 차려. 박선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미란 생각하지? 현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얼굴에 다 써 있어. 그 애 좋아했구나? 현수는 부인할 수 없었다.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잊어. 이미 끝난 일이야. 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현수는 미란과의 기억을 떠올렸다. 장마당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밝은 웃음. 조심스럽게 USB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오빠, 저기 사람들. 진짜 저렇게 사나요? 미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막았어야 했어. 혼자 가지 말라고. 하지만 막을 수 있었을까? 미란은 이미 결심했었다. 그녀에게는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오빠는 군대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혼자인 사람에게 자비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현수는 미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또 왔소? 옆집 할머니가 나왔다. 혹시 미란이 소식 들으셨어요? 교화소 갔다더니 가엾은 것. 어느 교화소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도 모르고 좋아했소? 할머니는 핀잔을 주며 들어갔다. 현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 금지된 감정. 일주일 후 현수는 김진수를 만났다. 형, 미란이 찾을 수 있을까? 미쳤어? 교화소에 어떻게 들어가? 편지라도 보낼 수 있을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교화소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가족도 면회 못해. 그럼 포기해. 현수야, 이 나라에서 사랑은 사치야. 진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사치, 맞는 말이었다. 이곳에서는 배고픔을 이기는 게 먼저였다. 감시를 피하는 게 먼저였다. 체제에 순응하는 게 먼저였다. 사랑? 그런 건 나중이었다. 아니, 허락되지 않았다. 근데 말이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진짜 미란이 좋아했어? 모르겠어. 그냥 그 애랑 같이 있으면 편했어. 같은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 같은 꿈? 여기서 나가는 꿈.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현수야, 나도 그 꿈 꿔. 뭐? 탈북. 나도 생각하고 있어. 현수는 놀랐다. 진수도? 언제부터? USB 보고 나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더라. 거짓말 속에서 둘은 눈을 마주쳤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혼자는 위험해. 진수가 말했다. 미란이처럼 될 수 있어. 우린 함께 가야 해. 함께? 그래. 너랑 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더. 네트워크가 필요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날부터 현수와 진수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3. 검열당하는 마음. 한 달 후 현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강미란 해산 교화소에 있대. 박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내 친척이 거기서 일해. 물어봤더니 확실하대. 현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미쳤어? 그거 걸리면 너도 끝이야. 그래도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절대 보장 못해. 감사합니다. 현수는 그날 밤 편지를 썼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었다. 모든 편지는 검열당했다. 체제 비판은 물론이고 사적인 감정도 조심해야 했다. 미란아.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 매일 장마당에 나가. 무슨 의미 없는 말인가. 하지만 다른 말을 쓸 수 없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말조차 위험했다. 기다린다는 건 석방을 전제한 말이었다.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현수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썼다. 미란 동무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리연수. 감정을 완전히 지운 편지였다. 하지만 이것마저 검열을 통과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박선희가 편지를 가져갔다. 전달될지 모르겠어. 그냥 버려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냥 시도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없었다.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편지를 썼다. 박선희에게 부탁했다. 현수야, 그만해. 돈만 날리고 있어. 괜찮아요. 미란이가 받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제가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희는 현수를 안타깝게 바라봤다. 넌 참 바보 같아. 알아요. 그날 밤 현수는 일기를 썼다. 물론 숨겨야 했다. 일기도 검열 대상이었다. 미란아, 내가 이 글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쓴다.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해. 내가 장마당에 서 있던 자리를 볼 때마다 내가 웃던 모습이 떠올라. 이 나라에서 사랑은 사치라고 했어. 맞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빼앗겼어. 먹을 것, 자유, 선택, 그리고 사랑까지. 하지만 알아? 그래서 더 소중해. 빼앗긴 것들이 소중하듯이 너도 내게 소중해.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이 오면 그때는 검열 없이 내 마음을 다 말할 수 있을까? 미란아,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내가 너를 찾아갈게. 반드시. 현수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 밑에 숨겼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저 달은 교화소에도 비출 것이다. 미란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그녀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현수는 눈을 감았다. 이 나라는 그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다. 심지어 감정까지. 하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희망.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희망.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 하나로 현수는 버텼다. 감시 속에서도 통제 속에서도 사랑은 저항이었다. 인간으로 남아있겠다는 마지막 저항. 현수는 그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언어 얼마예요? 위안화로 20위안. 조선도는 안 받아요. 위안이나 달러만. 현수는 그 대화를 듣고 멈춰섰다. 장마당의 한 젊은 장사꾼이 손님과 흥정하고 있었다. 조선돈을 안 받는다고? 야, 너 미쳤어? 조선돈 안 받으면 어떡해? 손님이 화를 냈다. 그럼 중국 가서 사세요. 나도 위안으로 떼왔는데 조선 돈 받으면 손해예요. 25쯤 되어 보이는 장사꾼은 당당했다. 손님은 결국 위안으로 계산했다. 현수는 신기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동무, 위안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않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위안이 훨씬 가치 있는데. 하지만 불법 아니오? 젊은 장사꾼은 웃었다. 형,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장마당이에요. 법 따지면 여기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현수는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저는 최진혁이에요. 92년생. 리현수요. 99년생. 아, 형이시네요. 그나저나 형도 장사하세요? 네. 뭐 파세요? 중국 물건들, 손전등, 비누 그런 거.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USB가 대박이에요. 현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근데 돈이 되니까. 한 개에 위안화 50위안씩 받아요. 50위안이면 조선돈으로 5만 원이요. 한 달에 10개만 팔아도 50만 원이에요. 현수는 깜짝 놀랐다. 공장 노동자 10년치 월급이었다. 그렇게 많이 팔려요? 당연하죠. 요즘 애들은 다 봐요. 남한 드라마, 영화. 안 보면 대화도 못해요. 대화? 네. 사랑의 불시착 봤어?
이런 게 인사예요. 형도 봤죠?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혁은 환하게 웃었다. 배급표보다 계산기 며칠 후 현수는 진혁의 제안으로 젊은 장사꾼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장마당 뒤편의 작은 창고. 7명의 20대들이 모여 있었다. 형들 소개할게요. 리현수 형. 반갑습니다. 현수는 인사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생. 우리는 장마당 세대예요. 한 여성이 말했다. 김수진 95년생이었다. 장마당 세대요? 네. 우리는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마당에서 살았죠. 맞는 말이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의 장사로 먹고 자랐다. 우리에게 국가는 의미 없어요. 다른 남성이 말했다. 박철수 98년생. 학교에서는 사회주의 낙원을 배웠지만 집에 오면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밥 먹었죠. 맞아. 선생님들도 똑같았어요. 수진이 덧붙였다. 선생님들도 방과 후에 장사했어요. 월급으로는 못 사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랬다. 그래서 우린 알아요. 진혁이 말했다. 진짜 힘은 당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배급표가 아니라 계산기가 세상을 돌린다는 걸. 모두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형, USB 봤어요? 철수가 물었다. 네. 충격적이죠? 네. 우리도 다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나만이 저렇게 잘 산다는 게.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부 사실이더라고요. 1인당 GDP 25배 차이. 진혁이 말했다. 평균 수명 10년 차이. 영아 사망률 20배 차이. 우리가 배운 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남조선 괴뢰, 미제식민지, 전부 거짓말.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로. 스스로 살아가기로. 장마당이 우리 학교예요. 진혁이 덧붙였다. 여기서 경제를 배우고 생존을 배우고 진짜 세상을 배워요. 3. 균열의 확산연수는 그날 이후 장마당 세대와 자주 만났다. 그들은 놀라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전국의 젊은 장사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평양, 해산, 청진, 신의주. 각 도시의 장마당에 연락책이 있었다. 이게 진짜 시장 경제예요. 수진이 설명했다. 해산에서 중국 물건 들여와서 평양에서 팔고 이익을 나눠요. 국가 계획 경제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정보도 공유해요. 진혁이 노트북을 열었다. USB, 라디오 주파수, 뉴스. 다 여기서 돌아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남한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거 알아요? 철수가 물었다. 뭔데? 유튜브 영상.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 보여주는 거. 유튜브? 남한 동영상 사이트요. 거기 탈북자 채널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진짜 이야기 이런 거. 현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것까지 들어온다고? 그거 보면 희망이 생겨요. 수진이 말했다.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저 사람들도 했으니까. 너희 탈북 생각하는 거야?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진혁이 반문했다.
우리는 이미 깨어났어요.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알아요. 강밀한 동무처럼 될 수도 있죠. 수진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네트워크로. 돈도 모으고 있어요. 철수가 덧붙였다. 탈북 브로커 비용이 1인당 5,000달러예요. 비싸지만 장사하면 모을 수 있어요. 현수는 그들을 바라봤다. 눈빛이 달랐다. 자신감과 결단력이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순종하는 인민이 아니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형도 같이 가요. 진혁이 말했다. 우리 네트워크에 합류해요. 정보 공유하고, 돈 모으고, 때가 되면 함께 나가요. 현수는 망설였다. 이건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었다. 생각해 볼게. 서두르세요. 우리는 2년 안에 나갈 계획이에요. 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장마당 세대. 그들은 새로운 세대였다. 당의 가르침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로 세상을 배운 세대. 배급표가 아니라 계산기를 믿는 세대. 그리고 그들은 체제의 균열이었다. 국가가 먹여 살리지 못하자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 장마당이 생겨났고 시장이 형성됐고 경제적 자립이 시작됐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은 정신적 자립으로 이어졌다. 국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깨달음. 그게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나도 그 균열의 일부야. 그는 이미 결심했다. 장마당 세대와 함께 갈 것이다. 자유를 향해. 다음화 예고. 하지만 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단속이 시작된다. 형, 이거 봐. 김진혁이 노트북을 열었다. 텍스트 파일이 가득했다. 뭐야, 이거? 기록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 현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2023년 3월 15일. 장마당 단속. 박순희 42세 체포. 남한 드라마 USB 소지. 교화소 3년형. 2023년 5월 2일. 강미란 23세 탈북 시도. 중국에서 송환. 해산 교화소 수감. 2023년 7월 8일. 김철민 19세 아사. 배급 중단 4개월째. 영양실조. 현수는 숨이 막혔다. 한 줄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이었다. 왜 이런 걸 기록해? 증거를 남기려고요. 진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우리가 겪은 일들, 사라진 사람들, 진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해요. 안 그러면 없던 일이 되니까. 하지만 이거 걸리면. 알아요. 반국가 범죄죠. 총살감이에요. 진혁은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누군가는. 옆에서 김수진이 말했다. 우리는 5명이에요. 각자 지역별로 정보를 모아요. 평양, 해산, 청진, 신의주, 원산. 전국 네트워크예요. 박철수가 덧붙였다. 매달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남쪽으로 보내요. 현수는 깜짝 놀랐다. 남쪽으로? 어떻게? 경로가 있어요. 중국 브로커 통해서 한국 NGO로. 진혁이 설명했다. 한국에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기록을 받아서 세상에 알리는 거죠.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저항 조직이었다. 형도 참여할래요? 나는 뭘 하면 돼? 기록해요.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수 형이 보고 듣는 것들. 현수는 망설였다.
이건 위험했다. 단순히 USB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강미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진 그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녀. 할게. 좋아요. 진혁이 환하게 웃었다. 환영해요, 현수 형. 이제 우리는 진실의 기록자예요. 이 숨겨진 이야기들. 그날부터 현수는 노트를 들고 다녔다. 장마당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2024년 10월 3일. 배급소 앞 아동 3명. 구걸. 부모 사망 추정. 국가보호 없음. 2024년 10월 7일. 장마당 단속. 보안원에게 뇌물 20만 원. 석방. 2024년 10월 12일. 한 여성. 약 구하지 못해 사망. 병원 수술비 100만 원 요구. 가족 능력 안 됨. 매일매일이 참혹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했다. 어느 날 박선희가 현수를 불렀다. 현수야, 너 요즘 뭐해? 장사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트에 뭘 쓰고 다니냐고. 현수는 식은땀이 흘렀다. 들켰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선희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위험한 짓이야. 그거 걸리면 너 끝이야. 알아요. 그럼 왜 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현수는 선희를 똑바로 봤다. 누나, 강미란 기억하세요? 그럼. 저 말고 누가 그 애를 기억해요? 누가 그 애가 왜 사라졌는지 알아요?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돼요. 미란이가 살았던 것도 꿈꿨던 것도 전부 사라져요. 현수야, 전 그게 싫어요. 그래서 기록해요. 선희는 한참을 현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정말 조심해. 절대 들키지 마. 네. 그리고 선희가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이것도 기록해줘. 공책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8년 고난의 행군. 내 딸 은희 7살. 영양실조로 사망. 병원에서 거부. 약 없다고. 1999년 겨울. 남편 박영수 장사하다 체포. 뇌물 없어서 6개월 구류. 2003년 봄. 아들 민철 군대에서 영양실조. 23살의 사망. 현수는 손이 떨렸다. 선희의 가족사였다. 누나, 기록해줘. 제발. 은희가, 민철이가 살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수는 공책을 받았다. 기록할게요. 반드시. 그날 밤 현수는 선희의 이야기를 자신의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건 추모였다. 기억이었다. 존엄이었다. 사라진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었다. 3. 강을 건너는 진실. 2달이 지났다. 현수는 1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모았다. 사건, 사고, 사람들의 이야기. 대단한데요? 진혁이 감탄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보낼 시간이에요. 어떻게? 다음 주에 중국 브로커가 와요. USB에 담아서 넘겨줄 거예요. 현수는 긴장했다. 드디어 진실이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게 남쪽에 가면 어떻게 돼요? NGO에서 검증하고 언론에 공개해요. UN 인권위원회에도 제출하고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당장은 아무것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해요? 희망 때문이에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우리 기록이 쌓이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되면 압박이 생기고 그러면
이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철수가 덧붙였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언젠가 싹틀 씨앗을. 일주일 후 약속 날이 왔다. 밤 11시 두만강 근처의 한 창고. 진혁, 수진, 철수, 그리고 현수. 네 사람이 모였다. 다들 준비됐죠? 응. 각자 USB를 꺼냈다. 안에는 몇 달간 모은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혁이 USB를 쥐었다. 우리가 겪은 것, 본 것, 들은 것,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전부 여기 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수진이 말했다.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없던 일이 되지 않게. 그때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 조선족으로 보였다. USB 있소? 예. 진혁이 4개의 USB를 건넸다. 확인했소. 한국 NGO에 전달하겠소. 비용은 2,000위안. 비싸게 받네. 위험하니까. 남자는 돈을 받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동무들 조심하시오. 이런 일 하다 걸리면 끝이오. 알아요. 그럼 가겠소. 남자가 사라졌다. 네 사람은 한동안 서 있었다. 됐어요. 진혁이 말했다. 우리 기록이 강을 건넜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다. 저강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진실도 건너갔다. 미란아. 현수는 속으로 말했다. 너의 이야기도 보냈어. 내가 왜 떠났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은희도 민철이도 이름 없이 사라진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억할게. 세상이 기억하게 할게.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진실은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강을 거슬러 돌아올 것이다. 변화로, 희망으로, 자유로. 형, 들었어요? 김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안서에서 USB 추적하고 있대요. 누군가 밀고 했어요. 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장마당 상인들 조사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우리 계획 당겨야 해요. 김수진이 말했다. 원래 내년 봄이었지만 지금 가야 해요.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박철수가 놀랐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다 잡혀요.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현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가겠어. 진짜요? 응. 어차피 여기 남으면 시간 문제야. 차라리 지금. 가족은? 현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55살. 건강도 좋지 않았다. 같이 갈 거야. 어머니를 데리고요?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혼자 둘 수 없어. 내가 잡히면 어머니도 연자제로 끝이야. 모두가 침묵했다. 맞는 말이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았다. 3대가 멸족당하기도 했다. 알았어요. 그럼 5명. 현수 형, 어머님, 저, 수진 누나, 철수 형. 브로커는 이미 연락했어요. 1인당 5,000달러. 5명이면 25,000달러. 돈은 있어? 모두 합치면 2만 달러 정도. 5,000달러 부족한데 어떻게든 해야죠. 진혁이 노트북을 열었다. 경로는 이래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
거기서 압록강 건너서 중국 단동. 그 다음 중국 횡단에서 라오스, 태국, 그리고 한국.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 현수는 지도를 바라봤다. 멀고 먼 여정이었다. 출발은 언제? 12월 15일. 2주 후요. 2주. 너무 짧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 준비할게. 이별의 무게. 현수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니? 탈북이요. 중국 거쳐서 남한까지. 미쳤구나.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걸리면 우리 다 죽어. 안 가면 여기서 죽어요. 현수가 조용히 말했다. 전 USB 기록 일에 관여했어요. 보안서가 추적하고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수야,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요. 거짓말 속에서, 감시 속에서. 하지만 나만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정말 갈 수 있겠니? 예. 믿을 만한 브로커 있어요. 같이 갈 친구들도 있고요. 위험하지 않니? 위험해요.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는 10년 전 탄광사고로 돌아가셨다.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다가 아버지라면 찬성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예. 아버지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가자. 함께. 현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현수는 장마당에서 박선희를 만났다. 누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떠나요. 선희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예. 탈북이요. 현수야. 누나한테 빚진 게 많아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현수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야? 누나 이야기. 은이랑 민철이 이야기. 전부 USB에 담아서 남쪽으로 보냈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예.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누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왜 떠났는지. 현수야. 그리고 제가 남한 가면 누나 아이들 묘에 꽃 놓을게요. 대신 선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조심해서 가요. 꼭, 꼭 살아서 가요. 네. 누나도 건강하세요. 현수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얼어붙은 강. 12월 15일. 밤 10시. 신의주역 근처의 한 집. 현수, 어머니, 그리고 4명의 동료들이 모였다. 다들 준비됐죠? 진혁이 물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짐은 최소한으로. 옷 한 벌, 돈, 그게 전부예요. 무거우면 강 건널 때 위험해요. 밤 11시. 브로커가 도착했다.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일행은 어둠 속을 걸었다. 강까지는 2km. 추웠다. 영하 15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어머니가 비틀거렸다. 현수가 부축했다. 괜찮아요? 응, 괜찮다. 30분을 걸어 압록강에 도착했다. 강은 얼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다. 곳곳에 검은 물이 보였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 단동이에요. 브로커가 속삭였다. 저기까지 가야 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얼음 얇은 곳 있으니까. 경비병은 저쪽에 초소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교대 시간이라 15분 비어요. 그 사이에 건너야 해요. 15분? 그래요. 시간 없어요. 출발합니다. 일행은 강 위로 내려섰다. 얼음이 삐걱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천천히. 한 발씩.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앞에서 진혁이 걸었다. 그 뒤로 수진, 철수, 그리고 현수와 어머니. 바람이 불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추위보다 두려운 건 다시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제발, 제발 무사히. 절반쯤 왔을 때였다. 저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멈춰. 브로커가 손을 들었다. 얼음 약해요. 우회해야 해요. 시간이 흘렀다. 이미 10분이 지났다. 서둘러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더 빨리.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경비병이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뛰어요. 지금. 일행은 뛰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 쏴. 탕. 총소리. 하지만 빗나갔다. 더 빨리. 어머니가 넘어졌다. 어머니. 현수가 일으켰다. 괜찮아, 가자. 앞이 보였다. 중국 땅. 불과 50m. 탕, 탕. 총소리가 계속됐다. 하지만 일행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둑을 올랐다. 중국이었다. 됐어요. 우리 건넜어요. 진혁이 소리쳤다. 현수는 뒤를 돌아봤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다. 어두운 땅. 안녕. 현수는 속삭였다. 이제 우린 자유야. 어머니가 현수를 껴안으며 울었다. 우리 정말 해냈구나. 예, 해냈어요. 현수도 눈물을 흘렸다. 두려움도 안도감도 희망도 뒤섞인 눈물. 브로커가 말했다. 축하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국까지 6,000km. 이제 시작이에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없어 별이 잘 보였지만 중국의 별은 달랐다. 자유의 별이었다. 미라나. 현수는 속삭였다. 우리 강 건넜어. 너도 꿈꿨던 이 순간. 내 목까지 살게. 약속할게. 그리고 일행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의 다리는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어서였다. 정말로 도착한 것일까? 이 땅에서는 정말 누구도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는 걸까?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의 한국어는 묘하게 낯설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고 쓰는 단어가 달랐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려다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꺼냈다. 북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였다. 남쪽 사람들이 쓰는 자연스러운 고마워요가 그의 입에서는 어색하게 굳어나왔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밤하늘을 밝히는 건물들의 불빛,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영화 속 장면 같았다. 나만의 하늘은 너무 넓었다. 그가 중얼거린 말이었다. 북에서는 하늘조차 감시받는 기분이었다.
위를 올려다보면 언제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 이곳의 하늘은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자유의 하늘. 그러나 그 넓이가 오히려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나원의 3개월. 정착 교육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한국어 수업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락이 아니라 연락이에요.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고요.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교정당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함께 교육받는 다른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였다. 20대 여성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다 뭐예요? 카톡이니, 배민이니, 당근이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50대 남성은 ATM기 앞에서 서 있기만 했다. 돈을 뽑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북에서는 배급소에 가면 됐다. 여기서는 모든 게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자유가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다. 자본주의 경제 수업 시간, 강사가 물었다. 신용등급이 뭔지 아시나요? 그는 몰랐다.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신용점수, 이 모든 개념이 낯설었다. 여기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데 나는 그 돈조차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란 말인가. 밤마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 첫 번째 벽 언어. 하나원을 수료하고 안양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한 그 방은 북에서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온전히 그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새벽에 들이닥치지 않을 공간.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다. 면접에서 사장은 그의 이력서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북에서 오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동정도 아니고 거부도 아닌 어색함이었다. 일은 할 수 있겠어요?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일을 시작했지만 매일이 전쟁이었다. 손님들은 빨리빨리 말했고 그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야, 담배 주세요. 디스 말고 저거. 죄송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 됐어요. 내가 할게요. 손님들의 짜증 섞인 한숨. 동료의 형, 좀만 더 빨리빨리 해오라는 조언. 그는 매일 밤 숙소로 돌아와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어느 날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님이 말했다. 아저씨, 말투 특이하시네요. 어디 출신이세요? 북쪽입니다. 대박. 진짜요? 탈북자 처음 봐요.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는 신기한 동물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늘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두 번째 병문화. 남한 사회는 빨랐다. 너무 빨랐다. 사람들은 걸으면서 밥을 먹고 지하철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걸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며 다른 일을 했다. 북에서는 느렸다. 아니, 느릴 수밖에 없었다. 전기가 끊기면 기다렸고 배급이 없으면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았다.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많았다. 여기서는 모두가 바빴다. 인사를 해도 휙 지나가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냥 바쁜 거였다. 모두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탈북민 모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말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형님, 저도 처음에 카드 긁는다는 말 못 알아들었어요. 카드를 왜 긁어요? 했죠. 나는 싸이월드 하자고 해서
세계 여행 가자는 줄 알았소. 웃음이 터졌다. 슬프지만 웃긴 그들만의 농담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찾았다. 세 번째 벽 편견. 직장을 옮겼다. 작은 인쇄소였다. 사장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달랐다. 야, 북한 사람 힘은 세겠네. 배고픈 데서 버텨냈으니까. 농담 같았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북한 사람으로만 봤다. 이름이 아니라. 점심시간 동료들이 정치 이야기를 했다. 에이, 북한 김정은 그냥 미친놈 아니야?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의하면 자신의 고향을 욕하는 것 같았고 반박하면 북한 옹호하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해? 독재자잖아. 그들은 몰랐다. 북에 남겨둔 가족을, 친구들을, 그가 살았던 시간을. 김정은 정권을 증오하지만 그곳에서의 삶 전부를 증오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었으니까. 적응이라는 이름의 투쟁. 2년이 지났다. 그는 이제 지하철을 탈 수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남한 억양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이력서를 낼 때마다 경력 단절 기간을 설명해야 했고 학력란에 쓸 것이 없었다. 북의 대학은 여기서 인정받지 못했다. 면접자님, 공백 기간이 좀 길어 보이는데요?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인가요? 말할 수 없었다. 탈북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어느 날 탈북민 취업 박람회에 갔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으로 탈북민을 뽑는다는 곳이었다. 그는 구역질이 났다. 나는 동정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한데.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생산직이었다. 대학까지 나왔지만 여기서는 고졸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았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보였다. 불빛이 반짝이는 다리, 유람선,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휴대폰을 꺼냈다. SNS에 올라온 친구들의 사진을 봤다. 중국에서 만난 탈북민 친구는 캐나다에 정착했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서울에서 커피숍을 차렸다. 그는 메시지를 썼다. 형, 잘 지내시죠? 저는 아직 적응 중입니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답장이 왔다. 힘들어도 거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선택한 곳. 그렇다. 선택. 북에서는 선택이 없었다. 태어나는 곳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심지어 생각조차도 선택할 수 없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선택이었다. 실패해도 힘들어도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 집에 도착해 작은 원룸문을 열었다. 비좁지만 아늑한 공간. 그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냈다. 북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 퇴근 후 혼자 마시는 맥주.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늘은 그의 것이었다. 감시받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하늘. 적어도 이제 내 선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힘들었다. 외로웠다. 때로는 북에 있던 가족이 그리웠고 고향의 산하가 눈에 밟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혼란도, 이 고통도 그가 선택한 자유의 일부였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터로 가야 한다. 여전히 어색한 억양으로 동료들과 대화해야 하고 여전히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이곳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하늘 아래서 그는 오늘도 살아간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매일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적어도 내가 선택한 싸움이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는 이미 눈을 떴다. 북에서 익힌 습관이었다. 배급 타러 갈 때, 장마당에 좋은 자리 잡으려 갈 때, 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누가 감시하지도 자리를 빼앗지도 않았다. 그저 습관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고 간단히 김밥을 말아 아침을 먹었다. 김 한 장, 밥 한 공기, 단무지 몇 조각.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호화였다. 망원시장으로 향했다. 4년 전 우연히 이곳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설거지와 청소만 했다. 하지만 주인 할머니는 그를 믿어주었다. 아가, 북에서 왔다며? 고생 많았겄다. 여기서 편히 일해라. 할머니는 그의 어눌한 말투를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현수라고 불러주었다. 처음으로 그는 탈북민이 아니라 현수로 불렸다. 행복의 발견. 시장 문을 열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 생선 굽는 소리, 과일 장수 아저씨의 호객 소리. 이 모든 게 일상이었다. 현수야, 오늘 배추 좀 씻어줄래? 네, 사모님. 그는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라 사모님이라 불렀다. 2년 전부터는 정식 직원이 됐고, 이제는 가게 운영의 절반을 맡고 있었다.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했다. 아줌마, 깍두기 맛있어요. 또 올게요. 단골 손님의 인사에 현수는 활짝 웃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미소가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북에서는 함부로 웃을 수 없었다. 웃음조차 조심스러웠다. 틀린 때에 틀린 장소에서 웃으면 의심받았다. 여기서는 웃을 수 있었다. 고객이 고마워할 때, 날씨가 좋을 때, 그냥 기분이 좋을 때, 이유 없이도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다. 점심시간 시장 사람들과 함께 국수를 먹었다. 현수야, 너 요새 얼굴이 좋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과일 가게 아저씨가 물었다. 그냥요. 그냥 좋습니다. 정말 그랬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이 행복이 아니었다. 그저 내 이름으로 일하고 내 목소리로 웃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란의 수첩.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미란의 것이었다. 국경을 넘던 날 그녀가 건넨 마지막 선물. 두만강 얼음이 깨지기 직전 그녀는 이 수첩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빠, 이거 가져가요. 내가 적어둔 거예요. 오빠가 자유로운 곳에 가거든. 읽어줘요. 그는 펼쳤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 미란의 가늘고 꼼꼼한 글씨. 2017년 3월 12일. 오늘 장마당에서 엄마 약을 샀다. 50위안. 한 달 장사해서 번 돈. 중국 아저씨가 사람 목숨이 이렇게 싸냐고 했다. 나는 대답 못했다. 여기서는 사람이 돈보다 싸다. 2018년 1월 5일.
친구가 탈북하다 잡혔다. 공개 처형당했다. 죄목은 조국 배신. 나는 생각한다. 살고 싶은 게 배신인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게 죄인가? 2019년 6월 20일. 현수 오빠를 만났다. 그는 다르다. 눈빛이 살아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고 싶다. 두려워하지 않고. 현수는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 사람이 돈보다 싸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현수 오빠도. 눈물이 흘렀다.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라는 결국 자유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이 수첩 속에, 그의 삶 속에 살아 있었다. 미라나. 그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나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어. 내가 원하던 대로. 인간 존엄의 회복. 다음 날 오후 현수는 잠깐 시장을 나와 한강으로 갔다. 가끔 이렇게 강변을 걷곤 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강물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아이들이 뛰놀았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에게는 평범하지 않았다. 북에서는 강도 자유롭지 못했다. 두만강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고 대동강은 지도자를 찬양하는 배경이었다. 강은 그저 강이 아니었다. 체제의 일부였다. 여기서는 강이 그냥 강이었다. 사람들이 쉬는 곳, 놀 수 있는 곳, 자유로운 공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북쪽을 향해 있었다.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너머에 고향이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아직 살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한 번 돈을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 자신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게 진짜 배신이야. 그는 일어섰다. 북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진정한 행복.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문득 멈춰섰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 그냥 던진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수의 가슴에 꽂혔다.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행복하냐고 누가 물으면 뭐라 답할까? 돈은 많지 않았다. 여전히 원룸에 살았고 통장 잔고는 항상 아슬아슬했다. 대학도 다시 다니지 못했고 좋은 직장도 없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고 때로는 여전히 외로웠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렵지 않았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떨지 않았다.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말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 현수는 미소 지었다. 나 행복해. 내일을 향하여.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현수는 가게를 정리하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사모님, 내년에 검정고시 봐볼까 해요. 오메, 그래. 공부하려고? 네. 늦었지만 대학도 가보고 싶어요. 사회복지 공부해서 나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요. 할머니는 현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 생각했다. 우리 현수 멋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다.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못 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작은 사치였지만 그것이 자유였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섰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 그의 공간.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 속에 누군가의 삶이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꿈꾸는 사람도. 현수는 미란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빈 페이지에 적었다. 2025년 10월 30일. 미란아, 나 행복해. 내가 원했던 것처럼 나 인간답게 살고 있어. 가끔 힘들고 외롭고 그리울 때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이게 내 삶이니까. 내가 선택한 삶. 내가 두만강에서 말했지? 오빠, 꼭 행복하게 살아요. 나 지켰어. 그 약속? 그리고 알았어.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 존엄하게 사는 것. 그게 다였어. 나 내일도 일 나가고 손님 웃으며 맞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올 거야.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이 하루하루가 내가 꿈꾸던 자유야. 고마워, 미란아.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 수첩을 덮고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북쪽 하늘도 남쪽 하늘도 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은 달랐다. 북의 어둠은 억압이었다. 남의 어둠은 평화였다. 그래도 난 이제 사람답게 살고 있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미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웃을 것이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자유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행복했다.